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특급 싸가지 정주식입니다. 아, 우리 작가님 점점 나를 이렇게 점점 세져요. 아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여러분의 하트를 주식으로 먹는다. 이건 별로 안 통했나 봐. 어? 그 하트가 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이거 어디까지 갈지, 날 어디까지 보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팩트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런가요? 예. 네. 자, 오늘은 저희 3명과 또 한 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국방위 4년, 그리고 정보 2년 있다 보니까 외교 안보 분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공부도 꽤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들을 갖긴 한데, 사실 근데 그렇게 조금 고민하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잘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잘 모르겠는 부분들, 이런 것들 너무 많고, 또 사실 외국 사람들, 영화배우 주인공도 이름 외우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응? 근데 외국에 무슨 장군들, 무슨 장관들, 막 이런 사람들 이름 외운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네. 일인데. 맞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예,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국방 장인이신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에이, 잘 모르고. 우리한텐 국방 아니, 장인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 앞에서 지금 굉장히 작아지셨어요. 그런가요? 오늘따라 되게 미니미처럼 보입니다. 네. 진짜 안보라고 하는 팟캐스트 네. 계속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게 한 달간 쉬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제 그 방송 나갔는데, 이 진행하는 정주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정욱식 대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여러 가지 겸직을 하고 있네요. 네. 정욱식 대 제가 이 사람 3명에 꽂혀갖고 살고 있어갖고, 예, 정욱식 대표가 미국 국방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라라고 네. 하니까 저 그 내용 잘 몰라요. 이렇게 방송을 해버렸어. 생방송인데. 여튼 초대 손님 모셔놓고 저희 말이 너무 길었네요. 평화네트워크의 성정현 연구원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화네트워크에서 진짜 안보의 정욱식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연구원 성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평화네트워크에 올라오는 글들을 꽤 유심히 그리고 재밌게 잘 봐요. 네. 내용의 깊이도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이 있고, 근데 최근에 올라온 글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분석들, 이걸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나중에 이분을 한번 진짜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 정욱식 대표를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만났다가 그때 이 글 썼던 분 좀 연결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더니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인연인데요. 예, 만난 지 시간으로 치면 한 10시간 만에 저희 방송에 다시 출연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셨는데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니까 네.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서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네, 저는 궁금하실 것 국제 평화학을 공부를 했고요. 네. 네, 한국에 와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 해보고자 네, 정욱식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한국에 평화. 와서는 이런 것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국에서 공부를 한 건 맞는데요. 평화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한반도 문제는 피하고 싶었던 문제였어요. 어째서요? 너무 어렵죠. 네, 뭐 한마디 뭐 북한에 대해서 좀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하면은 네. 한쪽으로 몰리기 십상이고 네. 또 아무래도 어떻게 몰리죠?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평화와 통일, 대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북 좌파다 예, 이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예. 되는데 아.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는 그냥 당연한 이론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국제사회에서는 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아니,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 학문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주제일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겠죠. 예, 그런데 네. 사실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소수죠. 어. 예, 영어로 글을 쓰시는 그런 외국의 연구자들 분 중에서는 예, 소수죠.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국제관계학하고 국제평화학이 어떻게 좀 다른? 아, 국제관계학을 뿌리로 하고 있죠. 평화학이라는 거는. 예, 한 전공 거기서 분야처럼. 불거져 나온 거죠. 음. 아. 예.
그럼 국제평화학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국제평화학과라는 게 있죠. 오, 네. 특이하다. 한번 평화분쟁학이라고도 하고요. 저희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극단적이다. 평화와 분쟁을 같이 하는 학문이잖아. 평화 분쟁학. 예, 그게 또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도 그 논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를 제대로 다시 재배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좀 그렇다. 네, 근데 환경과 노동이 과연 같은 거냐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또 지금은 산업위원회하고 노동위원회가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딱 대변하는 데가 네. 있고 노동부의 입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합치자. 분쟁 평화학처럼 상임위도 산업노동위원회 이렇게 하면 네. 그 상임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산업위는 산업위대로의 입장만을 얘기하고 네. 또 노동위는 노동위의 입장만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들이 저희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가보잖아요. 네. 그럼 상임위가 그렇게 돼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민들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나요? 다 상임위 다 배분 국회로 오세요. 우리 다 국회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걸로. 네. 여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네. 곳에서 학교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엔 대학교가 있는가요? 유엔 평화대학원이 있죠. 유엔에서 이제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없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이제 중립국인가요? 미국의 비호 아래에 있는 나라죠. 아.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이사장이 반기문 총장이었습니까? 아니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많이 하셨던 예, 그런 교수님도 계셨고요. 코스타리카가 어떤 나라예요? 코스타리카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그 커피로.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세요. 아. 네. 약간 뭐 휴양지 같은 느낌인 건가요? 1년 내내 따뜻하고. 좋다. 뭐 집 앞에 문 열고 나가면 망고가 떨어져 있고. 그래요? 예, 주워 먹으면 되고. 근데 외국에서 공부하셨으면 어쨌든 그 지정학적인 위치상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다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이랑 그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를 느끼신 거 있으세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나 아니면은 그런 일반 서방 세계에서 네. 거기서는 이제 어떤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뭐 탈북자들이나 이런 이슈도 그런 탈북자들에 대한 담론도 우파에서 전유하고 있고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네. 북한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죠. 예.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주의자라니까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나랑 안 맞는구나. 네, 나랑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기본적으로 완전 저 같은 사람 종북 좌파라 그러니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꺼내주시긴 했지만 오늘은 일단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과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하는 기구의 특성들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 분야를 이제 새로 수장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이죠.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과연 왜 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 쑥 순서대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가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진짜 우리 언론에서 볼 때는 전혀 당선될 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택도 없다라고 네.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의 여론이나 반응은 어땠나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정우식 대표님하고 내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냐. 근데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전문가를 모셨네. 네, 근데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민주당 경선 과정을 쭉 지켜봤거든요. 네.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서 힐러리 클린턴 팀이 민주당의 진정한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 샌더스 지지자들 예. 네. 그리고 샌더스 캠프에 대해서 상당히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떠났고 샌더스 근데- 지지자들의 마음이.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어떤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려져 온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힐러리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든 진보 정당이 승리를 하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이제 보수 진영이 승리를 하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과연 진보 진영자들을 집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후보인가? 추가적인 아니거든요. 요인이 되나. 예,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잘 된 건가요? 잘 안 된 건가요? 불확실성이라고 대답을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잘 된 걸 수도 있고요.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 두 측면을 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된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는 게 북한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더 키우게 하는 미국에 네. 대한 네. 예, 그런 요소가 됐었는데 이 틸러슨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네. 그분 굉장히 실용주의적거든요. 그분은 트럼프만큼이나 기업가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권 문제를 오바마 행정부만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 전에 잠깐만요. 우리나라에는 국무장관이란 예. 직책이 없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장관인 거죠?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를 하자면 외교부 장관격인데요. 아, 외교부 네. 장관은 따로 없습니까? 국무장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국무장관은 특정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 얼굴이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죠. 여행을 많이 하고 독자적으로 많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많이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플린이라고 네. 또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그 사람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역할이에요. 근데 네.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야말로 대통령 옆에 딱 붙어서 이제 귀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는 백악관에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이고 국무장관은 거기서 이제 취합된 내용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도 그 장관들이 서열이 있고 장관직 중에도 요직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가면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기재부 장관, 그렇죠. 뭐 거기 부총리 가면 이런 데들. 진짜 정부의 요직이다라고 할 만한 자리인 건가요? 국무장관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죠. 오바마한테 패배하고 나서 뭔가 그래도 협상을 한 거죠. 네. 뭔가 좀 좋은 거 줘라. 다음에 너 8년 채우고 나서 사실상의 밀약을 한 거죠. 네. 내가 출마할 거고 민주당에서 다른 애들 출마 못하게 관리하고 나는 국무장관으로서 이력서에 네. 한 줄 좀 화려한 경력으로 화려한 경력이에요. 국무장관이라는 그 타이틀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네. 이야기를 네. 하자면 조금 낙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직접 대화 의지를 피력을 했잖아요. 네.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조금 그래도 자기에게는 유능한 협상가다. 나는 누구와도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나 김정은이랑 만날 거다. 그 사람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 네. 20%라도 된다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그런 첫 이야기를 번째 했었죠. 행보로 보이는 게 대통령 취임 후에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지. 이거는 간단해요. 네. 안심을 시켜주겠다 이거죠. 네. 누구에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에게요?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에 네. 한국, 일본 니네들이 알아서 핵무장 해라. 니네들이 알아서 방어해라. 우리는 그 돈 갖다가 우리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다시 쓸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군의 방위 분담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협상해가지고, 니네가 100% 다 내라. 라는 이야기까지 사실 했었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동맹들의 불안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진영도 있고, 우리나라에. 꼭 그렇지는 않은, 이걸 위기를 좀 기회로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예. 참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채널들이 다 가동돼서 미국의 외교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 동북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무적으로 어떤 국방장관이 군사적인 한 측면을 가지고 또 올 수는 있는데
지금 국방장관이 여기 올 때까지는 네. 뭐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인사청문회도 네네,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 국방장관이 매티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지금 뭐 정책이 수립된 게 없다. 네. 내가 가는 이유는 동맹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여기는 매티스라는 인물의 어떤 특성도 잘 어떻게 반영하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티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 내 분쟁을 이야기할 때 그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동맹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네. 나는 군사 어떤 작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강성군대를 재건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관과 정책 네. 결정자들이 정책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군사력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드 해라, 니네 미국이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조금 우리나라의 네. 이제 국방의 이익과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익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매티스에게 좋은 의견을 전달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이 아쉬운 점이- 상당히 아쉽죠. 예. 기왕에 이제 말을 꺼내셨으니까 제임스 매티스라고 하는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지명받은 네. 장관인데 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기자단한테 보도자료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이분이 싫어하니까 이분의 별명을 부르지 말아라. 뭐예요? 별명이 미친 개거든요. 매드독인데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해요. 1969년에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2013년 5월 달에 은퇴를 했거든요. 44년간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네.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작전 등을 지휘했던 해군의 전설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흔히들은 매드독, 미친 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분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다들 염려 일색의 기사들이 네네.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진짜 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미국 중심주의의 극단을 보여줄 거다라고 아유. 하는 네. 기사들이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그분이 그 미친 개라는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구글에 가셔서 제임스 매티스 코트 그 인용구 그거를 치면은 그분이 사실 명언 제조기예요. 그분이 했던 말이 쫙 뜨는데 미친 개라는 별명은 이제 그런 정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전장을 누비면서 네. 이제 뭐 자기의 어떤 휘하의 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어우 굉장하다. 어우 무섭다. 굉장한데 이런 느낌을 네.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친 개다. 그런 별명이 붙은 건데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저도 이 사람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다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약간 되게 금욕적이고 네.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고 되게 수도승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적이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가고 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막 상원들이 일제히 다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이 사람을 청문회를 이제 네.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쨌든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 사람은 네. 현실주의 경향이라고 봐야죠. 전통적인 현실주의라고 하면은 네. 이제 냉전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냉전 이후로는 네오콘들이 장악을 했죠. 네. 사실 미국의 그런 외교 정책이나 군사 네. 정책이라는 거는 그 네오콘들이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게 된 배경에는 미국을 더 이상 제어할 장치가 없었던 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물론 강경한 입장이긴 해요. 네. 네.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협상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고 네. 막 그런 걸 최우선순위로 삼는 건 아니에요. 현실주의는 자국의 국방, 자국의 안보 이런 거를 최우선순위로 세우되 네.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협상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카드를 같이 현실주의라는 쓴다. 예, 현실주의라는 그런 경향이 꽃을 피게 된 건 아무래도 냉전을 거치면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이제 강대국들끼리 맞붙으면서 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툭 도화선이 돼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네오콘들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트럼프랑 현실주의자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사람은 공화당 진영의 전형적인 사람이잖아요. 메티스가요. 네. 그 점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략적인 메티스는 선택인가요? 당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메티스는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사람들, 네. 일반적으로 좀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메티스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메티스가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실상 해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러니까 플린처럼 이제 좀 망신스러운 방식으로 해임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티스는 민에 의한 군의 통제, 예, 그런 원칙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사람이고. 근데 그 원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사실 미국의 국방장관의 원칙은 말 그대로 문민 통제. 그래서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국방장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문민 통제 기본 원칙인데 스스로가 지금 그걸 깬 건데 과연 메티스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상원들이. 만들어서 그 통과시킨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건 상원의 입장이고 네. 본인이 민에 대한 국민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네.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예상을 네.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메티스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에요. 네. 자, 이 미친개가 한국에 와 있는데 네. 한국 거쳐서 일본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 있는 동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그 총리도 만나고 그 국방장관 네. 만나고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만나고 이제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 좀 나오고 갈 것 같으세요? 예상했던 네. 그냥 안심시키기. 음. 우리는 동맹이다. 한국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던 사드에 사드. 대한 네. 원론적인 입장, 네. 그런 원칙을 재확인하는 그런 취지의 방문이었던 거죠. 사드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원래 원론은 12월 정도까지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선거가 빨라지니까 빨리 해서 4월, 5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의 원론은 4월, 5월경을 말하는 걸까요? 12월을 말하는 걸까요?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이걸 서두르자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좀 불안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되었고 네. 그리고 야당 입장들은 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회의적이잖아요. 사드 네. 배치에 대해서.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 많이 서둘렀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뭐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이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쨌든 확정해서 빨리 단도리 추진해 가겠다. 그렇게 사드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지 네. 메티스가 아, 그리고 그거에 트럼프가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 의심스러운. 잘 네. 예, 모르겠어요. 이게 메티스 아까 개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목적으로 왔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직 그 정부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한 게 이거는 뭐 트럼프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트럼프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백을 채워라. 이제 그런 요구도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트럼프의 의지 때문에 어떤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지켜봐야죠. 아, 그건 아직 예. 알 수 없다. 자, 네. 국제관계를 전공하신 분의 입장에 봐서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도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왔을 때의 영향이나 한미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드에 대한 강력한 배치 뭐 혹은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강한 입장에 대한 전달 그게 평화적인 한미 관계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가 얘기해 왔었던 주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핵무장론이라든가 전략무기에 대한 배치라든가 혹은 사드의 조기 배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네네. 그런 의도들은 어디에 숨어 있다고 보세요? 혹은 또 전문가가 보기에 잘못된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는 어떤 것에 있다고 보여주세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있는 어떤 현실 그런 것을 또 미국의 입장에 또 반영을 하는 건데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사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사드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왔어요.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한 이야기는 전반적인 이야기는 나왔는데요.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뭐 피해 의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가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좀 사드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안보 국면으로 조금 돌파를 해보자. 이게 정치적 측면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드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드의 주 배치는 올해 12월도 딱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더 가까웠던 것이고 실제 미국의 예산서에 봐서도 별로 그 사드 예산이 많이 충족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담겨져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드의 유지관리비 정도의 수준에 거의 머물러 있는 것인데 왜 한국 언론들은 계속 이렇게 사드에 대한 것에 대한 목을 맬까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12월을 한다고 했다가 탄핵 국면이 되니까 4월, 5월에 땡긴다. 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가 이 문제를 특히나 네. 사드라고 하는 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안보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정치적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탄핵이 갑자기 기각됐다. 네. 그러면은 다시 12월로 연장시킬 겁니까? 전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정치적 이용이라는 건 뭐냐? 지난 4.11 총선 때, 4년 전 총선 때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제주 해군기지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네. 활용했죠. 네. 그래서 해군기지 현장에 분쟁이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직접 가는 후보가 있고 가서도 몸으로 막는 후보가 있고 멀리서 성명 하나를 발표하는 네. 후보가 있고 아니면 주민들만 만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걸 비난하는 후보가 있고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사실 사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4월, 5월쯤에 선거 시기에 맞춰서 네. 군사적 이유와 국방적 이유를 국방부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정치적 아젠다로 이것을 끌어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들이 계속 붐업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주 지역에 지금 사실 환경영향평가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부지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이 지역에 갑자기 이제 군 포크레인이 한 10대 들어가는 거죠. 주민들은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야당의 후보들이 처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상황들이 초래돼요. 네. 그렇게 분쟁이 났는데 현장에 안 가볼 수도 없고 현장에 갔는데 그 포크레인 앞에서 안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 맞고 군복 입은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을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쓰고 싶은 거죠. 네. 그 그림으로 계속 선거를 치러와서 제가 국방에 4년 있으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 스스로가 군 안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정치파리의 이슈의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방기하고 있어요. 네. 예.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항상 정권을 잡아왔고 국방부라고 하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권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해주는 것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훨씬 더 잘 맞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에 애착을 갖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진실관계가 틀려요. 실제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야 국방 예산도 훨씬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네. 여긴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아예 예산 자체를 증액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별로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건 뭐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직 축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죠. 이게 뭐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뭐 어떤 군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정치 논리 또 그런 무리한 추진의 강행 뭐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나면 그럼 진짜 안보적 관점에서 이거 필요한 거냐 아니냐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이라고 할까요? 진짜로 좀 우리의 군사력을 뭐 어떻게 증진시킨다 미미하고요. 네. 네, 북핵을 지금 네. 뭐 북한은 거의 뭐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발을 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과연 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정말 북핵에 대한 실효성을 갖춘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예. 그런 무기체제를 갖다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네. 아니면 2011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아시아로의 귀환, 이른바 아시아로의 귀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봉쇄라는 네. 커다란 흐름에서 지금 호주, 뭐 일본 이미 MD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네. 네. 예, 아시아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로서 이제 급기야는 한국까지 오는 것이냐
예, 그렇게 자, 예, 판단해야죠. 일단 그 네. 국방장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나눠봤는데 아까 중요한 장관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차지했던 힐러리의 이제 그 빈자리라고 네. 하는 것을 렉스 틸러슨이라고 하는 분이 국무장관이 되신 거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네. 취임하신 건데 이분은 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말 그대로 일단 그냥 정치 초년생 예, 아웃사이더고요. 예. 아웃사이더고 정치 초년생이고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딱 봐도 근데 그렇게 기업가에. 중요한 네. 자리인데 네. 이 정치 소년생에게 맡길 만한 미국이라고 하는 네. 그 큰 나라의 국무장관의 격에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좋아해서 음. 그냥 그 자리에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정책, 특정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국무장관직 임명을 둘러싸고 그 내용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공화당 내부에서. 누구로 할 거냐, 국무장관.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는 트럼프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앉히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 루디 줄리아니, 자기 오랜 친구죠. 네. 그런 사람 앉히려고 했다가 뉴욕시장. 뉴욕 시장이었죠. 네. 예, 트럼프랑 기질도 비슷하고요. 음. 예, 루디 줄리아니 앉혔다가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미트 럼니라고 네. 예, 예전에 대선 후보였죠. 근데 예. 그 사람은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스타일 되게 싫어해요, 트럼프가.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심하게 막 비난도 많이 했었고. 네. 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된다. 뭐 밥 코커 상원 의원 굉장히 이제 대북 강경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제도 이제 그런 상원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강경 발언을 한 게 이제 뉴스로 올랐었는데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안 되다가 렉스 틸러슨으로 하면서 사실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고 봐야죠. 네.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 친러 노선의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 그리고 기업가 출신 아웃사이더. 엑스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 예, 엑선모빌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진짜 진보 진영 있잖아요. 네. 힐러리 클린턴이 대변하는 어떤 친기업적인 중도 진보가 아니라 네. 네. 진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라는 게 석유 기업 이익 대변하는 건데 아, 석유 네. 많이 팔아라 이런 건가요? 어차피 틸러슨이 돌아다니면서 네. 무슨 정책을 실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하기가 더 쉬워질 거다. 아. 예. 그러니까 석유 기업의 돈을 받는 정치인을 국무장관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차라리 우리 진실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네. 예, 엑선모빌 CEO 이렇게 국무장관에 앉혀놓지 않았느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보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으니 네. 기여한 게 있다. 약간 이런 예. 맥락인가요? 반대하기 더 쉬워질 거다. 우리 진보 다 뭉치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고 결국은 바람만 날개짓만 살짝 해도 한반도가 꿀렁꿀렁 하는데 네. 네. 우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중동이나 네. 뭐 러시아나 이런 쪽하고는 관계들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왔던 분이니까. 네. 근데 한반도나 동아시아 이런 쪽하고는 별로 큰 연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분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치면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외국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한정적이잖아요. 네. 특히나 미국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봐왔던 인식으로 치면 북한은 말 그대로 악의 축의 네. 한 측면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보밖에 없는 분이 국무장관을 맡게 된다라고 네. 하면 우리의 남북관계나 동북아의 입장들은 좀 어떻게 변화될까요? 틸러슨이 북한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어떤 이념에 근거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여기 미국의 국익이 된다면 네. 누구와도 앉아서 협상하고 중국이라는 어떤 변수가 크게 작동할 거예요. 틸러슨이나 네.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중국 압박 정책의 어떤 종속 변수로서 대북 정책의 의미를 갖는데 네. 거기에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북 정책이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협력을 할 것이고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차기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네. 제가 그 글에서도 언급을 잠깐 하긴 했지만 네. 트럼프가 좋아하는 푸틴, 예, 크렘린을 우리가 지렛대로
좀 이렇게 한미 관계의 지평도 넓히고 러시아도 네. 육자 회담에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러시아도 지금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러시아도. 네. 중국이 막 초기에는 좀 했었죠. 초기에. 예, 근데 중국 러시아가 이제 반사드 연합을 사실상 맺었는데 네. 뭐 군사 합동 작전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막 반대 목소리를 막 내고 있고 러시아는 네. 사실 조용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리가 좀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창의적으로 네. 좀 외교 지형을 다변화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는 일단 유럽에서 신경 쓸 게 많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우리만 신경 쓸 게 모든 많고. 혈안이 사드에 있는 거지 네. 다른 나라들은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많아요. 지금 네. 신경 쓸 게 내전들도 유럽하고 많고. 또 네. 여기저기 챙겨야 되고 그래서 네. 이것보다는 그럼 지금 트럼프 정부와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맺어서 다른 문제들을 더 해결하고 싶은 게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가. 그렇게 최대한 네.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네. 이 우리는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것에서 가장 큰 국익은 가장 길게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짧게 네. 보면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네. 혹은 더 짧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이익 뭐 이렇게가 우리의 국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관계성을 제외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미국의 국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북한의 핵 위협을 네. 큰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나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정부도?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나 많이 하죠. 농담이나 많이 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연예계에서도 또 많이 농담하고 이제 그런 식인데요. 이란과 북한이 약간 이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미국은 교역량이 거의 전무하죠. 네. 예, 네.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해왔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교역량이 없으니까 네. 경제적인 의미에서 뭐 그렇게 우리 국익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익도 되지 않지만 네. 피해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전향적인 입장을 낸 거는 트럼프의 생각은 그거예요. 중국이 우리 돈을 가져가고 있어. 멕시코가 우리 돈을 가져가고 있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피해 준 건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네. 우리에게 유리한 교역의 룰을 만들어 간다. 네. 라고 하면 북한과 뭐 건설적인 뭐 방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오랜 적성국인데 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잖아요. 이데올로기적인 반감이 없고 네. 러시아하고 교역량도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피해 주는 거 없는데 뭐 그렇게 러시아한테 뭐라 그래? 네. 뭐 시리아에서 IS랑 푸틴이 싸우겠다는데 거기에 왜 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북한과의 북미 관계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관계는 거의 없다. 네. 이제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안보 위협에 있어서는 조금 이란처럼 네.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뭐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 예. 하니까 이란도 니네도 들어오지 마. 미국도 들어오지 마. 우리 네.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아, 근데 그리고-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비상식적이야. 무슨 테러 단체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전면적으로 못 오겠다. 네. 이런 거는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여권 갖고 있는 사람 그냥 무조건 다 안 된다. 네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네. 있지? 아, 진짜 특이해. 근데 그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는 트럼프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미국 유력 주류 언론을 그대로 받아 적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그게 사실을 다 못 전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포스트에 뭐 프란츠만이라는 그 기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난민들을 실제로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잠깐 기다려봐. 왜 트럼프 행정명령에 그 이라크란 단어도 없고 이란이란 단어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행정명령을 실제로 보시면요.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네. 실제로 보시면 시리아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7개 국가라는 그 틀은 네. 그 정책의 틀은 어디서 나왔냐면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거기서 이제 4개 국가에 대한 어떤 테러리스트 뭐 여행 금지 조치 뭐 이런 법안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 해 2016년 2월에 오바마 행정부가 관장하는 국토안보부에서 네. 이제 그 3개 국가를 이제 추가하자. 리비아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예멘 이 국가를 추가를 하자 해서 비자 유예 기간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하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던 것도 있어요. 조금 이제 뭐 착하고 좀 호감형의 뭐 이쁜 대통령이니까. 우리 편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안 했던 거고 트럼프가 네. 하면은 인종주의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또 이런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무슬림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네. 야, 오바마가 한 거 우리가 설거지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자괴감이 들은 박근혜.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아이고, 우리 박근혜 씨,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부풀어 오르셨네요. 어디 가십니까? 운전박대. 가스비 내셔야지요. 문전박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또 하나의 외교안보 라인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트럼프의 눈과기 혹은 트럼프의 구루 이렇게 네. 불리워지는 사람이에요.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하는 마이크 폴린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트럼프랑 워낙 이제 관계가 잘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로 네. 유명한 사람이죠. 네. 어떤 역할을 주로 맡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플린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까요? 플린은 트럼프가 선거를 유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그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장군들 삼성 장군이거든요. 네. 장군들은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사실 금기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격도 되게 불같고 트럼프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게요. 네. 자기가 밀어붙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밀어붙이고 자기가 관심 없는 일에는 뭐 그다지 기울이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하고 마찰이 많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정보부 국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시리아와의 어떤 일들 얘기하면서 서로 좀 갈등 관계가 있었고 네. 사실 인수위 거치거나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부통령 될 거다. 네. 부통령으로 지명받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그냥 한 팀을 이뤄가지고 했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하는 일단 이 직책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NSC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는 공간이 네, 있잖아요. 네. NSC의 정식 멤버인 건가요? 여기로 치면. 그렇죠. 거기도 이제 들어가고. 참여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에 상주하면서 네, 뭐 외교 워커 미팅에도 빠지지 않는 뭐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하더라도 네. 플린에게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그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네. 쥐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원래적 성향을 보면 항상 이제 해왔던 말이 미국에게 가장 극단적으로 위협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군 생활할 때 했던 어록들을 보면 네. 이슬람주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거부 네. 이런 네. 것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문제는 뭐 특별히 북한이 새로운 ICBM을 발사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이슬람 쪽에 집중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냥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수준이고 네. 실제로 보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까요? 조금 종종 저질러요. 논리의 비약을 저지르는데. 좀 이성적인 것과 거리가 먼 인물인가요?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걸 무시할 수 없고. 음. 그래서 뭐 다 트럼프랑 잘 뭉뚱그려서 맞네. 그러니까. 예. 딱이 뭐. 뭐 중남미의 적성국가, 중동의 적성국가, 북한이 다 연계해가지고 우리에 대항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던 적도 있고요. 예.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이요 네. 중동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엊그제도 그 자기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네. 처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한 2분 동안 성명서를 읽고 들어갔는데 이란의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네. 대해서 굉장히 경고성의 발언을 하고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에 네. 대해서 이란이 반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석유를 사고 팔 때 있어서 네. 달러를 네. 사용하지 않고 유로를 사용할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언급을 이란의 재무부 장관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또 미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네. 건드려서는 안 될 지점이잖아요. 그런 네, 화폐에 그렇죠. 네. 자기들이 어떤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네. 영역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은 커요, 사실. 예.
대통령 옆에서 자문하는 입장으로 보면 지금 말한 국가안보 보좌관 플린도 있고 또 하나 인물이 있잖아요. 대통령 고문으로 아예 정식으로 딱 그 이름 붙어진 네.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언론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배넌은 바이러스고 트럼프가 숙주다. 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트럼프 선거 때는 선거 사무장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좀 할 것 같습니까? 우선 그 직책이 궁금해요. 네. 고문이라는 직책, 뭐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청와대에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이런 격인 건가요? 우리나라의 비서실장 가장 높은 직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그거는 그 수석 보좌관이라고 예. 치프 오브 스태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 스티브 배너를 앉히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백악관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네. 반발이 엄청 심했죠.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심했고 언론에서도 뭐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스티브 네. 배넌 같은 인물을 백악관을 대표하는 좌장격으로 어떻게 앉힐 수 있느냐 해서 이제 그 직책은 이제 공화당 예전 의장이었던 네. 라인스 프리부스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됐고 네. 그 대통령 고문이라는 거는 그냥 비공식적인 뭐 상원 인준이나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비공식적인 자리인데 사실상의 네. 그 수석 보좌관 라인스 프리부스와 동격에서 네.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런 자리가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있나요? 그럼 뭐 비공식적인 자리라고 최순실. 할까요? 비선 실세. 정말 그런 그렇다고. 거예요? 예. 오. 그런 거. 아니요, 확 이건 이해가 약간, 되네, 한 방에. 네. 최순실. 예. 네. 트럼프의 최순실이다. 예. 네. 자, 이렇게 일단 한번 좀 정리해봤는데, 그래도 하나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미국의 외교안보 얘기하면 네. 빠지지 않는 기관이 있잖아요. CIA. 네. 그리고 뭐 FBI, 뭐 이제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네네. 뭐 외교 안보로 치면 FBI는 사실은 이제 경찰적 역할이니까 네네. 큰 기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미지에는 같이 뭘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FBI와 CIA를 조금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새로 임명받을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FBI는 국내 어떤 문제를 국내. 관장하는 거고 CIA 같은 경우는 국외에서 어떤 비밀 공작 그런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FBI는 경찰청이고 CIA는 국정원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CIA 그렇게 비교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 더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하고 그 NSA 뭐 그런 데 정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정보 공유가 되고 있고 이게 좀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바마가 지금 약간 CIA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FBI는 뭐 단순히 말해서 FBI는 조금 그래도 공화당 성향이고 네. CIA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 좀 편을 많이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오바마가 CIA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확장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전격 침공하면서 네. 이제 미군 소집하고 그래서 미군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뭐 미국 국민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가 확 떨어졌고 국제법을 뭐 어기는 이런 침공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오바마도 체제 전복을 정책 기조로 했어요. 네.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네. 예멘에서도 뭐 하던 방식으로 해왔고 근데 시리아에서 전격적으로 침공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내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을 소집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어떤 국회의 동의,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CIA의 어떤 비밀 첩보 요원들. 작전들,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확대를 했죠. 중동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 정책. 네. 그런 것도 CIA가 원래 관장하던 거였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국방부까지 확대가 되지만. 네. 그래서 CIA가 어떤 자기 조직이 굉장히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입지도 이제 커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오바마가 포섭을 한 게 있고요. 오바마가 재선을 이제 노리고 있을 때 네.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재선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았어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뭐 사살 네. 뭐 하면서 이제 거기를 또 CIA가 함께 하면서 네. 오바마의 재선을 도와주는 격이 됐단 오사마 말이에요. 빈 라덴도 오바마 때 사살됐나요? 예, 그렇죠. 네. 왠지 그때의 어떤 이야기들은 다 부시 때 막 맞아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느낌이에요. 오바마는 왠지 상관없을 것 같아. 오바마는 평화와 사랑만 막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느낌이야.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오바마도 중동 7개 국가에서 폭격하면서 그래, IS 뭐 IS는 이제 부시와 오바마의 합작품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뭐 CIA는 트럼프하고 전격적인 마찰을
빚게 된 거는 근데 뭐 CIA 전 국장들이 공식적으로 힐러리를 네. 지지하고 나왔고 대통령은 깜도 안 된다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선거 네. 기간 동안에 오바마가 임명한 그런 이제 수장들이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에서 러시아가 해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적법성에 네.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트럼프는 얘들이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컸단 말이에요. 국정원의 댓글 개입이라고 생각하는구만. 예,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네.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합동참모본부장도 뭐 사실상 해임했죠. 네. 네. 그 대신에 스티브 배넌을 안 친다 그러고 그리고 국가정보국장 뭐 제임스 클래퍼 이런 사람도 네. 이제 그 보고서를 출판했잖아요. 미국이 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뭐 있으면 그런 보고서를 출판을 관장했던 사람이고 이제 네. 그런 사람도 몰아내고 네. 스티브 배넌을 안 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전면전이랄까요? 네. 정보기관과의 이런 시기에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은 그런 혁혁한 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원이에요. 그리고 상원이 아니라 하원 정보 그 위원회에 있던 사람이고 네. 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그 내내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좀 약간 아부쟁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좀 그랬어요. 어쨌든 하원에서 이제 상원 그러니까 CIA의 모든 활동은 미국은 이 청문회 한번 다 보셨다고 하니까 청문회 한번 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음. 그 렉스 틸러슨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음. 했던 것 같고 그 사람이 굉장히 수세에 많이 몰렸었죠. 누구요? 네. 워낙 틸러슨이요. 어. 아웃사이더고 이제 뭐 친러니 어쩌니 뭐 이제 그런 음. 의혹이 많이 있었잖아요. 폼페오 같은 경우는 그 CIA의 모든 활동을 국회 상원의 정보특별위원회가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CIA를 감시하는 거의 유일한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폼페오가 이제 인준청문회를 하는데 이제 선타기를 열심히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것 같아요, 폼페오를. 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펜스가 불러온 포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펜스하고 같은 티파티 계열, 네. 극렬 보수주의 계열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트럼프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반면에 트럼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그런 상원들 간의 어떤 트럼프가 악의 역할을 해야겠죠. CIA랑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걸로 막 비쳤는데 결국은 네. 당선되고 첫 번째 방문지는 CIA로 선택을 하대요. 그게 물갈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 인사들 물갈이를 할 가능성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가능성도 있고 네. 국무부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국무부에 이제 고위 보직을 하고 네. 있는 사람들이 해임 당하기 전에 나갔어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그러네요. 있죠. 지금. 네. 예. 예상을 하고 먼저 자, 떠났군요. 이렇게 저희가 쭉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읊어봤는데 사실 말로는 안다고 생각해도 이름도 처음 듣고 직책도 처음 듣는 네.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라고 뭐 아태 무슨 차관보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차관보면 도대체 어떤 직위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면서 계속 신문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한 번씩 시사정부에서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저 네, 궁금한 근데- 거 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예. 네. 네. 저도 대선 국면이잖아요. 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철회나 아니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야 한다. 뭐 이렇게 의견을 네.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답답하죠. 예, 이제 새누리당이나 그쪽 진영에서는 네. 당연히 뭐 사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일관적인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네. 야권 주자들은 지금 야권의 어떤 대통령 선거 승리가 네.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통일된 어떤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어디 쪽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드는 일단 그거를 유보를 하고 네. 좀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으로 이렇게 네. 재검토하자. 예, 졸속으로 추진한 거는 맞죠? 맞잖아요. 네. 예, 뭐 성주 국민들한테 뭐 네. 의사를 물은 것도 없었고 네. 계속 사드 안 한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발표하고 네. 졸속으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보를 하거나 철회를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 입장들을 아예 배제하고 네. 외교적인 문제 혹은 국제관계적인 관점에서 학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실제로 사드 배치가 거의 사실상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 네. 철회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 네네. 한번 평가해 보시죠. 철회가 있어요. 음. 철회는 가능하고요. 음. 철회가 유럽 미사일 방어 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의 미사일 방어 체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뒤집은 이렇게 전폭적으로 수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체코와 폴란드에 이제 설치가 되려고 했던 네. 뭐 이른바 유럽 미사일 요격 기지라는 EIS라는 이제 그런 시설도 네. 이제 대폭 이제 변경을 했는데 거기도 주민들의 여론이 그 체코 국민들, 폴란드 국민들의 여론이 점점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예, 점점 안 좋아졌고 그런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그래서 체코의 어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와 만나면서 원래는 이제 X밴드 레이더 추적 시스템을 체코에 네.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수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나라 이거 설치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했단 말이에요. 뭐 근데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미국과 체코의 어떤 동맹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철회됐습니까? 체코에 수정이 됐죠. 수정이. 예, 수정이 됐죠. 여러 가지 뭐 러시아에서 반발한 것도 있고, 그 국민들이 계속 반대 운동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조금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여러 가지 맞아떨어졌네요. 요소가 이제 있었고, 그래서 유보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정작 뭐 트럼프나 상원에서 별 관심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아까 그 CIA 확대, 그 오바마 시절에 CIA를 확대해서 또 뭐 시리아, 예멘이나 뭐 중동 국가들의 어떤 공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일종의 개입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부시도 그랬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일관된 그 국제관계 기조가 네. 개입주의, 팽창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트럼프 이번에 행정부 1기에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네. 보호주의 하겠다. 이게 아마 전임 정부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점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보호주의라는 게 정말 그 아까 얘기한 CIA를 이용한 그 외교 안보적인 개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네.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의 보호무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네네.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요? 그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대외 정책 노선이 다 그 보호 무역주의와 개입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 네. 그거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사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공한 건 스티브 배넌이에요. 네. 예, 다 그게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겠죠. 이게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세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입주의 결국 근데 비주류가 당선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주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있을 거냐 이게 궁금해. 왜냐면 아까 네. 그 면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행정부에 네. 이분들이 다 계속 아웃사이더야. 나왔던 얘기가 공화당 그 네오콘들로부터 주류로부터 아주 강한 반발을 일으켜 왔다라고 굉장히 날카로운 했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 2주 만에 처음으로 질문하는 아니, 이런 분들이 그 이렇게 전면에 나섰어요. 네네. 트럼프의 기조가 내부에서 동력을 갖고 네.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의회 권력과 뭐 이렇게 과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그렇죠. 전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죠. 힘을 갖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예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워낙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의외로 트럼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정책 의지를 굽힐 의사가 없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에. 네. 예, 근데 뭐 무기 회사들과도 이제 무기 회사들을 이제 협박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내리고 네. 록히드 마틴과 얼마 전에 이제 또 있었잖아요. F-35 가격 내리고 예, 그런 예를 들면 움직임이- CIA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소하고 물갈이를 해서 네. CIA의 이 조직들은 계속해서 이런 개입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를 계속 주겠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여기에 어떻게 개입해서 우리가 무슨 작전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네. 그런 미팅을 하는데 도장을 안 찍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쫓아냈잖아요. 일부 쫓아냈고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사실. 네. 근데 또 이 사람도 그 정부 운영이라는 게 그럴 거예요. 자기가 외부에서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쟤들의 힘이 세지니까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막상 또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서면 그 일도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밑에서 일하던 분들도 이 사람 새로 바뀐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또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들이 네.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역할들이 생겨야 그 조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개입에 대한 가능성
네. 대해서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이란 노선이에요. 다 반이란 네. 그런 노선 그 일색의 인사들이에요. 트럼프 내각 인사들이. 근데 이란은 개긴단 말이에요, 미국에. 네. 예. 이란이 이제 이번에 또 뭐 화폐도 뭐 바꿀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플린 장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군사행동을 만약에 감행하게 된다면 이란의 군사행동을 감행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행동을 한다? 그게 좀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고 비용 부담이 조금 크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그쪽을 다 하기에는 예, 그래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반감이 크거든요. 네. 이란이 우리나라 뭐 테러 공격한 적 75년 이후로 없는데 왜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제 뭐 이런 이제 국내 여론도 심해질 거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선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티스도 그렇고 하는데 정말로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한다고 하면은 근데 더 이상 중국을 탓할 수 없게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냐? 중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선제 공격을 만약에 미국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봐라 니네가 무슨 짓 했는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든지 간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산도 다 하니까 고려를 네. 해봐야겠죠. 실용주의, 현실주의를- 정치적인 네. 손익계산. 그러니까 예. 실용주의, 현실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도박을 할 그렇죠. 이유가 없다. 뭐 예, 이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예. 말을 해도 우리가 궁금한 것들도 많고 더 알아봤으면 싶은 것들이 사실 아는 만큼 더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치? 전문가를 예. 모셔야 돼요. 질문을 하다 우리끼리 보니까 맨날- 계속 말이 더 이어지는데 네. 그래도 오늘 방송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평화네트워크의 성정현 연구원님 모시고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쭉 그 외교안보의 라인들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각각 개인들에 대한 평가들까지 전문적으로 잘 해주시고 또 미국 청문회의 실시간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상황을 보셨던 분이신데 기회가 되면 또 종종 모시고 더 많은 얘기들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실제 조금 오늘 주제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들어도 사실 금방 그냥 까먹고 말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시사정비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다른 뉴스를 들을 때도 도움이 되고 네.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을 때도 깊이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연구원님 글을 보고 이 뭔 소리야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되게 쉽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도움이 됐던 오늘 것 같아요. 오셨는데 우리 시사정비소 듣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청취자분들, 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편한 분위기에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화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그래도 소개해 주시죠. 네, 평화네트워크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1999년에 설립됐고요. 진짜 안보의 정우식 대표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평화